한강, 여기는 한옥의 구조, 특징, 미의식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정보가 많은 설명문이야. 막 분류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 자, 본문 보세요.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먼저 지붕, 기둥, 그 사이의 공포다. 이 구조가 가장 먼저 한옥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 위에서 말한 지붕, 기둥, 공포,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플러스 알파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했다. 단순히 기능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적인 관점도 포함시키는 거지.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 자연미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당연하지, 뒤집으면 이게 자연물이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은 이유는 자연미, 자연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기둥, 아까 나왔던 지붕, 기둥 할 때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일정한 통형, 그러니까 굵기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예쁜 기둥이겠지, 그지?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기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통형 기둥, 두 번째 흘림 기둥, 이렇게 나누는 거야. 통형과 흘림. 통형 기둥은 착시 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뭐 이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 기둥이 일정하잖아. 일정한데 멀리 가면 어떻게 좁아 보이지? 뭐 그런 얘기야. 흘림 기둥은 안정적 느낌을 줄 수 있어. 흘림 기둥은 착시 현상. 통형 기둥은 중앙이 좁아 보이고,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흘림 기둥은 기둥의 맨 윗부분에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밑에 부분은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민흘림 기둥과 마치 바오밥 나무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기둥. 자, 그러니까 여기는 기둥이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이렇게 된 게 민흘림 기둥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뚱뚱한 게 배흘림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자,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 건물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처지는 거야? 아니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지? 이 때문에 측면을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해. 그거를 갖다가 귀소슴이라고 한다. 이 귀는 있잖아. 여기서 귀는 구석, 귀퉁이, 그걸 말하는 거야. 귀소슴. 뒤로 양쪽으로 갈수록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니까 무거운 인상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까라는 느낌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귀소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자,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역할을 하고요. 깔아앉는 느낌이었는데 상승하는 느낌으로 바꿔주는 게 귀소슴이다. 자,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서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마가 있을 수 있어. 귀소슴을 통해서 이러한 치마가 발생해도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높지만 이게 치마가 되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럼 마치 나중에는 균형이 딱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 그럼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서 조금 기울인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쫙 모인 거지. 이거를 안쏠림이라고 하는 거래. 안으로 쏠리게 기둥을 하고요. 저 귀소슴은 구퉁이로 갈수록 높게 하는 거죠. 자, 안쏠림은 시각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주겠죠. 이게 딱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니까, 그지? 한편 조선시대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 이는 그만큼 기둥 높이가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동원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궁궐보다 기둥이 더 높아서는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한옥의 미.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듯 주는 경계하에 누르는 걸 안 좋아하니까 기와지붕 처마에서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점 높게 만든다. 알지요 이거? 용마루도 있잖아요. 용마루. 그런 거. 그림 이래서 보면 여기다 설명한다. 처마 끝부분이 높아지는 고개 현상, 그 곡선을 조로라고 하고요. 조로. 그 다음에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 이러한 조로 효과는 귀소슴과 어우러짐의 극대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 아까 나왔던 그 기둥 있잖아. 끝에 가면 높이 하는 거하고 높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조로 효과니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청아 끝이. 상승 느낌을 준다는 거지. 더 많이 뜨는 느낌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귀소슴과 조로는 둘 다 어울려서 상승한다는 느낌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자, 모든 지붕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의 건물의 위치, 크기에 따라 지붕의 곡선에 휘어지는 정도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한다. 석가래. 여기 나왔어. 석가래. 뼈대.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올라간 그거지요. 자, 그 다음에 그치? 이게 이쪽에서 보면 안 되는데 다시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알았어. 오케이. 석가래.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에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가까운 석가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이러한 느낌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림 이름처럼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 아랫면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는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서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여기는 얇지요. 여기는 두껍지요. 끝으로 갈수록 여기가 얇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자, 그래 왜 이유는 뭐야? 가까이 있는 쪽이 너무 두껍게 보이니까 그런 거야. 크고 무겁게 보인다. 여기 있잖아. 그래서 끝을 갈수록 가늘게 깎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런 걸 훌치기라고 한다. 여기 귀소슴, 조로, 훌치기 이 용어들 있잖아. 정확하게 뜻을 알면 되는 거야. 물어볼 때 이제 다 그거 물어보니까.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의 선을 결정함으로써 지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아까 얘기했던 자연스러운 게 아름답다라는 관점 때문에 그래. 한옥의 지붕에는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자,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데 이걸 공포라고 한다. 덧대는 건 공포 이거 말하는 것 같아. 맞나? 이쪽 공이 좋은 물이네. 처마를 잠깐만. 자, 공포의 배열 방식은 한옥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하는 것은 주심포식이고요. 아, 여기 이거 맞았네, 그지? 주심포식 기둥에다가. 여기 기둥에다가만 하면 주심포식이라고. 근데 얘는 지금 기둥에만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있다. 그러면 얘는 다 포식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이는 다포식 기둥 배열이다. 그다음에 요 중간에 파란 거 이런 거 없어지면 기둥에 공포를 댔으니까 주심포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각각 봉정사 극락전, 경복궁 근정전이 있다. 그래서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 하고 자, 그래서 기둥에 올라간 걸 주상포라고 하고 기둥 사이의 공포를 간포라고 하고요. 둘은 모양이 같다. 그럼 이 주심포고 이 파란 거는 간포가 되겠네.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 간결한 느낌을 준다. 당연하지 않겠어?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간포니까. 그러면 간포가 들어가면 다포식이 되고 다포식이 되면 공포가 더 많아지잖아. 그지? 대신에 다포식은 장점이 화려한 느낌을 준다는 거. 다포식은 주심포
식에 비해서 지붕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고 그림 떠올리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궁궐 사찰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된다. 왜? 이거 지금 공포가 처마를 떠받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큰 건물일수록 처마가 석가래가 막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받치려고 여러 개의 공포를 덧대야지. 그래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개면 다포식이 되는 거죠. 큰 건물의 다포식이다.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이 위아래로 커지지만 당연한 거고 이건 비례니까 건물이 커지면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왜? 위험하니까. 이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가 비례해서 깨질 수 있지, 그지? 왜냐면 생각해봐. 지붕은 엄청 높은데 기둥은 끝까지 못 올라가. 왜냐면 이게 높게 만들면 불안하니까. 그럼 비례가 안 맞지,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넣어봐?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써 있잖아. 한옥의 구조. 이 구조가 그냥 기능적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야. 공포도 사실은 이게 무너지니까 떠받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여러 개를 하면 화려해 보이고 간결하게 보이는 건 주심포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가 그냥 장식이 아니라 기둥을 보조하고 있는 거야. 지붕을 떠받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능과 미적인 부분을 설명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봐봐. 즉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도와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해. 그리고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키고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고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건물에 웅장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또 비례의 아름다움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아니야. 기능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미적인 부분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옥의 미의식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마무리. 한옥의 지붕과 기둥, 공포, 다시 처음으로 왔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시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 처마의 곡선에 변화했고 조선 후기에 배흘림 기둥이 사용이 줄어들고 민흘림 기둥이 주로 사용됐고요.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는 주심포식 공포가 다포식으로 바뀌었고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바뀐 거 순서 알아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요. 당대의 한옥의 미의식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한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옥이 뭐로 구성된다고? 지붕, 기둥, 공포. 그리고 여기에는 기능 말고 미적인 부분이 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자, 1번. 이제 계속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분류처럼. 자, 그러면 윗글의 전개 방식은 뭘까요? 한옥의 미적 효과를 얻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나열, 변화 양상 제시. 자, 미적 발전을 위한 제안. 요거만 읽어봐. 반박 쭉 했더니 현대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생각해봐. 현대건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한옥에 대한 시간의 흐름이라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 문단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은 이야기했어. 근데 이거는 일부분이잖아. 일부분. 전체 내용 전개는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 기둥, 지붕, 공포 그래갖고 나눠놓고 막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알았지? 그 다음에 한옥의 미를 발전시키라. 이건 또 아니고요. 한옥의 사례 같은 반박은 도도가 아니고요. 정답은 1번이다. 자, 2번 볼까?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그러면 내용 없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혹은 이제 찾아봅시다. 1번. 고려시대 때 한옥에 주로 사용된 공포의 배열 방식은 무엇인가? 공포의 배열 방식은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왔는데 뭐라고? 주심포식으로 바뀌었다. 주심포식.
그러다가 어떻게 됐지? 다포식으로 바뀌었다고 조선시대 때. 이거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5번째 문단에. 그다음에 주심포식과 다포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 아까 뭐랬지? 뭐 그렇지, 봉정사도 나왔고 경복궁 건장정도 나왔지, 그지? 이 막 합쳐졌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3번 배을림 기둥과 미늘림 기둥 중 조선 후기에 많이 사용된 것은 뭘까요? 배을림이 줄어들고 미늘림을 많이 사용했다고 내용이 있어 그냥. 그다음에 중국 건물의 기둥과 한옥의 기둥 배치 방식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다르겠죠. 근데 알 수가 없어. 내용 없어. 이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냐고. 그다음에 한옥 대부분의 한옥은 통영 기둥이 아닌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본문에 나와 있지.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 안정감 때문에 그랬잖아. 안정감. 어? 이것도 나왔죠. 자,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3번 해볼까? 주심포식과 다포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주심포식과 달리 다포식은 간포가 사용된다. 중간중간에 기둥, 기둥, 기둥. 여기에만 공포를 쓰면 주심포식. 중간중간에 간포를 쓰면 다포식. 네. 맞았죠? 2번. 주심포식은 공포의 배열 방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가장 오래된 방식은 주심포식이고요. 조선시대 때 오면서 다포식으로 바뀌었죠. 맞았어, 이것도. 3번. 자, 다포식에서 기둥 위에 있는 공포,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가 모양이 다르다. 아니죠. 두 개가 동일해야지. 왜냐면 이게 그 뭐랄까 미적인 부분이라서 들쭉날쭉하면 안 돼. 고르게 동일한 모양이 고른 간격으로 다 있어야지 안정감도 주고 미적 반복이 일어난단 말이야. 정답 3번이 틀렸다. 4번. 주심포식은 다포식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공포의 수가 적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한 인상을 주고요. 다포식은 여러 개의 간포가 들어가니까 화려함을 준다고 얘기했어. 본문에 나와. 5번. 다포식은 주심포식에 비해서 공포가 가지는 하중을 고루고루 분산하는 기능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다포식으로 바뀐 거지요. 정답은 3번 틀렸다. 4번. 기역부터 디귿에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 그래서 여기 기역이 귀소슴, 이게 니은이 디귿은 훌칙이고 니은은 조로야. 얘가 지금 떠받들고 있는 건 지붕이고요. 전부 다 지붕을 떠받드는데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게 침하되는 걸 막는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 그리고 위로 비상한다는 느낌이니까 정답은 2번으로 하는 게 맞았죠. 지붕이 무거운 거를 훌치기, 기둥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귀소슴도 기둥이니까 조로 같은 경우에는 석가래 이런 부분이니까 전부 다 지붕이 비상하는 느낌. 실제로 안정감을 주고요. 뭐 이런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기역부터 디귿 모두 무거운 느낌을 경감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지붕이 눌리는 걸 그냥 놔두면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요거를 세 가지를 통해서 약간 비상하는 느낌, 상승하는 느낌, 이걸 주는 거다. 정답은 2번이고요.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거다. 한옥은 선조들의 가치가 담겨 있고요. 선조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 자연미,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고요. 한옥 구조 형태는 이러한 특성이 잘 녹아있다. 한옥에 사용되는 나무돌 등은 일종의 재료가 자연물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최대한 본연의 모습을 유지한다. 그뿐 아니라 선조들은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도 중시하고 한옥을 만들 때 특정한 구성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의 비례를 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선조들은 한옥 주변 소통이 가능한 개방적 공간을 만들었고요. 한옥의 텐마루나 처마는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을 기능도 하고요. 특정한 경계를 세우지 않았다. 선조들은 한옥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구성 요소의 크기를 통해 건물이나 주인의 권위, 궁궐보다 더 높은 기둥을 하면 안 되고요. 특별한 문양, 주술적인 의미도 부여했다. 자, 그럼 이게 위에서 말한 한옥에 대한 설명 말고 뭐 해석도 있고 좀 추가되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공포를 통해 수평적 확장된 처마는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 자, 그러면 위에 연결 공간을 한번 찾아볼까?
맞죠? 됐어? 네. 첨화가 확장되려면 공포를 통해서. 자, 위에 보기의 해석이야. 2번. 안쏠림은 기둥머리 사이와 기둥뿌리 사이의 공간이 다르게 만듦으로써 한옥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다. 자, 이 말은 틀렸죠? 왜 틀렸어? 이 위에서 보면 주인의 권위, 건축물의 권위, 이거는 기둥의 높이를 갖고 했지. 기둥의 높이를 갖고 하는 거지. 얘는 기둥하고 기둥 사이니까 구조적 안정감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주변 산세를 고려했다. 그러면 자연의 일부로 삼고 자연미 조화를 추구한 거다. 그 다음에 기둥과 지붕 사이의 높이의 비례가 깨지면 공포를 사용하여 비례의 아름다움을 획득했다. 비례 찾아볼까? 비례 어디 갔어? 됐지? 여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야. 자연의 일부는 어딘데? 자, 자연의 일부 됐잖아. 자연의 일부 비례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연결, 안과 바퀴를 연결 공간 여기 있잖아. 여기 처음 다 전부 다 보기 갖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기둥을 만들 때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고 나무의 원형 형태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료의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는 노력이다. 그럼 여기서 보기에서 찾아야지. 어딘데? 자, 재료는 자연에서 온 곳이라서 최대한 본인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니 기둥의 높이가 권위를 의미하는 거다. 자, 6번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A가 뭐냐면 그 두 번째 문단에 나와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됐니? 자, 이것도 세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거기 보면 세우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 여기서는 이 수직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야. 수직으로 놓는다. 뭐 이런 얘기. 수직. 그러면 양로원을 세운 건 양로원을 건립한 거지. 만든 거지. 그지? 한 번 세운. 이거는 계획한 거지. 그다음에 팻말을 세웠다. 이 정답은 3번이네. 그지? 그다음에 쫑긋 세웠다는 게 뭐야? 주목하고 지금 유의 깊게 듣는다는 의미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건이나 뭐 이런 물체를 세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신기록도 물체가 아니야. 이건 기록한 거죠. 이건 기록.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용어들이 해석을 갖다가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3번이 어떤 물체 수직으로 놓다 뭐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팻말을 수직으로 놓다. 정답 3번이다.